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네, 곧장 본 내용으로 깊숙하게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찐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북한의 무기 방사포입니다. 네, 방사포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 이때 진짜 이때 저도 기억이 나요. 좀. 부셔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저때 94년이죠? 네. 국방부 출입한 초기였는데 네. 국방부 기자실에서 저거 보고 알려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사재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라면 네. 뭐 이런 거. 예. 또 뭐 다들 뭐 기억 나실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예. 뭐 북한 사람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불바다, 피바다 이런 거. 아, 피바다도 있죠. 물바다는 안 쓰나? 불바다는 옛날에 저 네. 댐 때문에 왜 우리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평화의 댐, 평화의 댐. 예, 수공, 댐. 예. 서울 불바다를 만드는 게 무슨 당시에는 뭐 스커드도 아니고 뭐 핵미사일도 아니고 그 장사정포, 그게 방사포 그거 아니에요? 네, 북한이 원래 포병 전력이 강합니다. 이 포도 이제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끌고 다니는 견인포, ROTC 하셨습니까? 아시죠? 네. 예. 그 다음에 뭐 자주포. 그 자주포 네. 이제 스스로 굴러가는 여러 그 수단에 의해서 굴러가는 자주포가 있고 또 이 포병 화력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방사포가 있어요 북한에. 이 방사포 우리말로 하면 다연장 로켓인데 이 로켓을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한 다블로 묶어서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이게 이제 방사포인데 이 방사포는 실제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쏘기도 했습니다. 언제 써? 멀잖아요. 저 2010년 11월 23일. 아, 예, 연평도 예. 포교역 도발 때 북한이 사용한 무기가 방사포예요. 오늘 오후 2시 34분 북한군이 연평도에서 12km 떨어진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수십 발의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이제 포탄이 주위에서 그냥 빵빵 한 번씩 터져도 사실은 이제 두려운데 이거는 그런 포탄이 수십 개가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팡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무섭겠어요. 예. 이게 미사일은 아닙니다. 미사일은 유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떨어지는데 이거는 유도 장치가 없이 그냥 추진력에 의해서 날아온 다음에 관성이 없이기 따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동시에 수십 발, 수백 발이 그냥 동시에 터지니까 우선 정신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죠.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 예. 뭐 머리가 이제 비는 거죠. 예. 멍. 예. 뭐 머리 들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만약 예, 뭐 예. 실전 상황이면. 아, 근데 그 미사일이랑 로켓의 차이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 포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적절하진 않아요. 방사포란 말이. 왜냐하면 이제 포하고 그럼 대포하고 로켓은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대포 옛날 같으면 이게 동그랗게 날아갔죠. 지금 그렇진 않지만. 예, 예. 이게 속도가 날아갔겠죠. 포탄인데 여기에서 추진이 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로켓하고 대포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게 대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빵 터지죠. 예. 빵 터진 다음에 그 가스로 요 포신에서 압력으로 밀고 이 날아갈 때는 여기서는 추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 이상 날아갈 수가 없죠. 사정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고 로켓은 이제 날아가는 게 어떻게 생겼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죠. 아, 추진체가 여기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추진이 아니냐. 아. 이렇게 되면 로켓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연장 로켓이라고 말하니까 얘는 여기 추진력이 붙어 있는 애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그냥 포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로켓인 거죠. 오늘 이제 북한의 무기를 갖고 가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한 용어를 할 수 있는 방사포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뭐 많이 배치했죠? 일단 뭐 네. 엄청나게 배치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방사포는 하여튼 수천 문입니다. 하여튼 5천 문 이상 되는 걸로. 5천 문이요? 예. 종류도 많아요. 107mm, 122mm, 뭐 240mm에서 300mm까지 있는데 우선 요게 이제 제일 구경이 잦은 작은 107mm. 107.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122mm. 아까 연평도를 공격한 것과 같은 이제 구경의 이 자식이에요? 이제 방사포인데 이거 같은 형입니다. 자식이 이거 아주. 이게 BM-21이라고 원래 이제 구소련에서 만든 건데 네.
40개가 한다버립니다. 40개. 특히 이제 동구권 국가에서 널리 쓰인 다연장 로켓 중에 하나가 이 BM-2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북한의 우리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장사정포 중에 하나인 240mm 방사포. 크다. 예, 좀 커 보이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가장 최근에 오, 개발된 이거 딱 봐 두껍네. 이건 미사일 같죠? 꽤 커 예, 보이죠? 예. 이게 이제 300mm 방사포입니다. 이거는 뭐 사거리가 무려 한 2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DMZ 인근에서 계룡대, 뭐 대전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입니다. 이제 막 이거는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든 무기입니다. 아까 연평도 포격도발을 말씀드렸는데 120mm 방사포로 주로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연평도에서 한 7km쯤 떨어진 장제도라는 섬에 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는 그 앞에 가까운 섬까지 전진 배치를 해서 한국 쪽으로 가깝게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연평도 가까운 불과 한 뭐 4.5km밖에 안 떨어진 갈도라는 데도 이러한 이 방사포를 일부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도 자신이 없어 그런 거야? 앞에다 쏴서 바닥에 나도 많이 꽂아서 그런가? 또 영상이 좀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최신 이 방사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실시한 300mm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저 어제가 언제예요? 이게 이제 벌써 1, 2년 전 얘기입니다. 아, 작년 얘기? 작년 중입니다. 작년. 지금 저게 저 뭐 대충 끝에 로켓 끝에 뭐 튀어나온 거 보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저게 이제 유도 장치로 추정이 되죠.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공개한 것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요격할 수 없는 전력을 갖췄다고 과시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 300mm 최신형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게 그뭐 베리에이션이라 변형돼서 네. 타격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이 300mm 방사포는 유도 장치가 있어서 GPS라든지 이제 GPS가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GPS가 안 되면 러시아의 글로나스라고 러시아판 GPS 있죠. 뭐 그런 거를 활용하든지 해서 이제 정확도를 상당히 높인 걸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조그만 바위섬인데 거기 십자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거기 정확히 명중을 해요. 200km 날아가서 그렇게 정확히 명중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미사일 거의 뺨치네, 똑같은 수준의 정확도예요. 예. 저는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이 300mm 방사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제가 그 95년부터 군 생활했는데 저 교육 받을 때도 진짜 뭐 그때도 무슨 뭐 노동이 어쩌고 뭐 스쿼드 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교관 말씀이 제일 솔직히 위협적인 거는 방사포다, 장사장포다. 왜냐 막 쏠 수 있거든. 지금 그걸 뭐 요격을 하겠습니까? 아니 원점 타격하는데 5,000문이라면서요? 언제다 때려잡겠어요? 그거. 근데 서울을 직접 위협하는 거는 이제 340문 정도인데 여간간에 이게 또 말씀하셨지만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나 이런 걸로 요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사포 로켓은 우리나 주한미군에는 요격 수단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뭐 영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무기가 있는데 우리나 주한미군한테는 없기 때문에 요격 수단도 없다는 것도 또 문제죠. 네. 이게 커지면 이게 뭐 24mm에서 240mm에서 300mm 커지면 이게 멀리 날아갈 것 같긴 해. 안에 드는 게 많으니까 정확도까지 높아진다. 이거 참 대단하네요. 추진체 무게가 그러니까는 추진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로켓 엔진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날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 그 무게가 70~80%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터지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 뭐 아폴로 11호도 달에 막상 도착하는 건 앞에 조금이고 나머지 그 100m짜리 다 버리고 가잖아요. 가면서 연료는 계속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하는 만큼 몸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벼워진 만큼 또 잘 날아가고. 그러면 근데 파괴력도 이렇게 2배 이렇게 갈까요? 파괴력은 더 커질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대량 살상 무기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122mm 포가 있고 이제 240mm 포가 있다. 2배짜리다. 네, 대충 이제 이런 이제 퉁쳐서. 구경이 2배, 지름이 2배인 거잖아요. 포탄의 경우에는 지름에다가 이제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죠? 부피 3천 물질이니까. 그래서 실제 크기가 8배가 커지는 거예요. 화약량이. 이게 이제 터질 때, 폭약이 터질 때
사방으로 같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구형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이 모든 저 내부의 파편이니 뭐 에너지가 다 구형으로 균일하게 대충 이론적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가는데 이게 뻥 터졌을 때 사실 퍼진다 해도 사방으로 우리가 뭐 공중에 서서 떠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쪽으로 날아가는 건 사실 큰 데미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2차원 평면 땅 쪽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거에 우리가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은 8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는 한 4배 정도로 계산을 해요. 8배가 되는 건 아니고. 사거리 길고 계룡대까지 가. 우리 참모총장님 네. 계신데 계룡대 안 쳐서 얼마 전에 네. 지상군 페스티벌 가서 이거 사회 보고 왔는데 네. 거기 닿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좀 오싹한데요? 예, 심장부, 육해공부가 있는 데 계룡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새로운 형태의 우리한테 위협이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김정은도 이 300mm 방사포 개발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뭐 ICBM에만 공을 들인 게 아니에요. 그 작년까지 이제 개발이 끝났는데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무려 10번을 넘게 현지 지도를 했답니다. 성공한 다음에 아주 뭐 명중성이 바늘길을 깨듯 뭐 대단히 정확하다. 뭐 이렇게 뭐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제일 그 높은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저희도 이 프로그램도 이렇게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게 우리 또 뭐 홍보 원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을 또 각별히 생각하셔서 다 그렇다. 네, 그런데 근데 왜 이거 편집되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북한이 이제 포병 전력에 집중을 하게 된 데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전쟁에서 네. 이 포병 때문에 공세를 저지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9.18 수복 일어나고 이제 밀려가잖아요, 다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다들 아시다시피 중공군이, 네. 당시엔 중공군입니다. 지금은 중국 공산당 분이겠죠. 예. 예. 중공군이 이제 투입이 되고 소위 인해 전술이란 걸로 밀고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엔군이 거기에다 이제 야포로 포격을 해가지고 중공군과 함께한 마지막 공세가 또 결국은 또 저지를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전쟁은 나중으로 가면은 또 다들 아시겠지만 좀 고지전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온 고지 것처럼, 탈환, 예. 무슨 백마고지 어쩌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이때 이제 포병의 중요성이 더욱 인식이 되죠. 이 고지를 탈환하고 이런 류의 전투에 있어서 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게 얼마나 막강한가.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북한이 이 포병에 그때부터 이미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1970년대 말부터는 사거리가 40km 넘는 소위 장사정포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사포 다연장 로켓이 사실 발달되기 시작한 게 구소련입니다. 이게 소련이 이러한 그 방사포 등을 동원한 그 대규모 화력을 통해서 적진을 돌파하고 진격해가는 이거를 이제 OMG 종심기동 전술이라고 표현하는데 북한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들도 전력적 증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도 자연스럽게 이런 방사포라든지 포병을 굉장히 강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사포가 이제 처음 시작된 게 2차 대전 때인데요. 2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1941년 7월에 그 소련의 이제 오르샤라는 그 지역에서 이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독소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그 히틀러의 바바로사 작전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독소 전쟁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거의 뭐 파죽지세 수준으로 그냥 소련군이 당하죠. 계속 뚫리고 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 중부군 그 선봉부대에 이제 12기갑사단이 있었고 소련의 이제 20군이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독일군 진영에 갑자기 막 불덩이들이 떨어져요. 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불덩이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카츄샤라고 불렸던 방사포. 카츄샤요? 예. 여기 우리 용산에 많잖아요. 우리 네. 그 영어 잘하는 네. 카츄샤. 근데 그 표현을 용산에 있는 카츄샤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용산에 있는 카츄샤 아니에요? 카츄샤? 용산에 있는 카츄샤는 카투사죠. KATUSA 카투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카츄샤입니다. 발음의 문제지 뭐 기분 나쁠 거 제 있나요? 친구들도 카투사들이 꽤 있었는데 저도 카투사? 예, 저도 처음에 막 카츄샤 그랬다가 친구들한테 혼났어요. 왜 그런데 왜 카츄샤? 우리는 그 카츄샤가 아니다.
카투사가. 그게 그 영어 코리아 뭐 어떻게 뭐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그멘테이션 뭐 해가지고 나가는데. 예. 카투사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카투사 장병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이 카추샤가 이때는 진짜 카투샤. 카추샤가 하여튼 이 독일군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카투샤가 이게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카투샤의 노래. 있죠. 마음대로 사랑하고 뭘 그런 노래를 다 기억하고 있어. 옛날 노래. 그거랑 연관이 있네. 거기도 카투샤의 노래 아니에요? 카투샤 그거예요? 카투샤는 이제 러시아 여자 이름인 거고요. 아 그래요? 예카테리나라는 이름이 있죠. 예카테리나 대제라고 옛날 그 러시아 여왕제도 있는데 그 예카테리나의 애명이에요. 줄임 이름이죠. 카투샤가. 음악이 지금 나오나요? 지금 뒤에? 이게 이게 러시아 민요예요. 예. 그 러시아 붉은 군대가 합창하고 뭐 그런. 어떤 카투샤는 이제 러시아 아가씨가 전선에 나간 애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노래가. 근데 저 음악이 참 우리하고도 뭔가 애잔하고 좀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글쎄요. 저는 보드카만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공감이 좀 부족해서. 근데 러시아 음악들이 저는 약간 아리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정서가 비슷해요. 많이 들어보면 우리나라 쪽이랑. 러시아 병사들이 이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답니다. 애인 생각에. 그래서 이제 붙은 별명이죠. 또 하나의 별명은 이 로켓이 독일 진영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화염이 길게 꼬리를 뿜고 날아가게 되는 그 로켓이니까. 그때 그 소리가 마치 오르간 소리처럼 들렸다라고 해서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불렀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무기가 발사돼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적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르간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 들리지 않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총소리도 아름답게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그 적 쪽으로 날아가면. 근데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총알 나가는 화약 냄새가 소세지 냄새가 날 수 있고 맥주만 나도 뭐 그거야. 입장이 다르니까. 2차 대전 때 그러면 우리 한국전 때는 이거 뭐 없었나요? 당연히 이제 6.25 전쟁 때도 사용이 됐죠. 예. 이걸 이제 정신 명칭으로 BM-13이라고 그러는데 사진에 보이시는 이 이제 방사포 다연장 로켓이 6.25 전쟁 때 우리를 괴롭혔던 이제 소련제 방사포입니다. 명중률은 굉장히 떨어졌지만 그 로켓의 다연장 로켓의 기본적인 특징, 심리적인 공포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효과를 이제 거뒀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 돼서 소련을 비롯해 동북권 국가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이제 방사포들을 속속 전력화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방사포가 러시아의 당시 소련의 뭐 2차 대전 때부터 시작했다는데 또 우리나라 우리 조상님들하고도 어떻게 뭐 연관이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 방사포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을 네.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것도 조선인데 왜 러시아라고 소련이라고 했어요? 여하튼 이게 이것도 아니 그 원조 모르세요 원조. 예.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세계 우주학회 뒷살라 그랬는데 이거 너무. 세계 우주학회라고 있잖아요. IF라고. 몰라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IAF. 세계 우주학회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는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뭔 때문에 아시죠? 뭔 때문에 아시죠? 네. 나 참. 바로 세계 최초의 방사포 신기전. 신기전 알죠? 신기전입니다. 영화도 딱 나왔죠. 보기에도 비슷하게 예. 생겼잖아요. 예. 화살 뒤에 이제 로켓이 붙어 있죠. 그 불을 붙이면 이 통에 이제 불이 붙으면서 연료가 타면서 이제 가스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 힘으로 날아가는 로켓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연장 로켓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연장 로켓을 만든 최초의 국가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 하면 한자를 풀면 귀신 같은 기계 화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세종대왕께서 요동 일대를 수호를 하기 위해서 세종 30년 1488년에 이제 개발이 된 무기인데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무기고요. 우리가 그때 사군 육지를 건설할 때 사실 이 신기전이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세계 1호 로켓 공인 그 세계 우주학회? 네. 이거 다 아시죠 이제? 예, 우리 본 게임 보시는 분 다 아시죠? 우주학회 기본입니다. 예, 우주학회에서 인정한 IAF에 세계 1호 로켓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그 우주학회 세계 1호 기록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 다른 로켓 뭐 군대 생활에 들었는데 우리나라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이제 다연장 로켓을 70년대부터 개발해서 네. 이제 80년대 구룡이라고 36년장 로켓을 개발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군대 생활 했나? 처음 들어보는데 구룡? 예. 아, 못 들어봤어요? 구룡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아르트시 장교님께서 예. 이게 이제 우리 첫 국산 다연장 로켓인 구룡인데요. 예. 직경은 이제 130mm고요. 이게 이제 36년 연장, 그러니까 36개가 한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개량을 해서 이제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을 우리가 또 개발해서 이제 막 실전 배치를 시작했고요. 네. 아까 구룡이 130mm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130mm도 실을 수 있어요, 여기에. 130mm. 호환이 이거 예,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장난 아닌데요? 예. 그다음에 230mm, 그다음에 거의 240mm 가까운 거 세 종류의 탄을 다양하게 실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북한의 200mm 방사포가 유도 로켓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천무도 이제 유도 장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거 같은 경우는 80km 떨어진 목표물을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천모 이 정도면 영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영상 있나요? 영상? 영상 보면서 그럼 예, 말씀 계속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생겼네요. 예. 그래서 지금 12발이 한 문이 되는 저렇게 낮게 네. 해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 다연장 로켓 세 가지가 있어요. 구룡, 그다음에 천무, 그다음 미국제인 에메랄레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다연장 로켓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뭐 호환성이 좋다. 네. 또 하나는 유도 로켓이다. 유도 로켓이 있어서 미사일처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어떤 갖다 정확도 부분에 있어도 더 천무가 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다연장 로켓이란 거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최대 단점이었잖아요. 근데 천무의 정확도는 미사일에 근접한다. 천무의 유도부에 보면 그 위성 항법 안테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GPS를 말하는 거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항법 유도 장치가 또 있고 항법 유도 장치는 발사 전에 이제 차에 있는 사격 통제 콘솔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유도가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유사시에 군단이나 군 사단에서 표적 정보를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사격 재원을 산출해서 자동으로 발사대를 구동을 해요. 그러면 멀리 나가나요? 저기 막 그 개마고원까지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마음 같아서는 참 그렇게 좀 늘리고 싶은데 거기까지 안 가나요?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고요. 네. 우리 구룡은 한 사거리가 한 30여 킬로 됩니다. 네. 근데 이 천무는 그거 한 2배 이상, 한 8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80km면 평양까지는 못 미치죠. 평양까지 한 180km 되니까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DMZ 후방 지역의 웬만한 북한군 전방 부대를 공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네. 특히 이제 북한의 우리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들 있잖아요. 장사정포들을 공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서 북한의 300mm짜리는 저희 계룡대까지 200km로 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300mm니까요. 300mm니까 이제 훨씬 더 멀리 나가도록 또 개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필요하면 300mm 단위로 로켓 만들어서 100km 이상 나가는 거 만들겠다. 이제 그런 거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북한이 이제 주력인 240mm 방사포가 있는데 그거는 최고 사거리가 기본형이 65km입니다. 주력이 중요하지 사실 주력이. 개량이 한 70km 좀 넘고요. 개량형이 이제 천무에 약간 근접하는데 원래 이제 기존 쓰던 거는 65km여서 이 천무보다는 좀 짧죠. 다연장 로켓 이렇게 붙으면 이게 그림이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려주면 북한 장사정포가 우리 수도권 공격할 경우 피해가 많이 생길 거란 우려가 많잖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뉴욕 타임스도 최소 몇만 명의 사상자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우리 군에서 과거에 분석한 자료도 보면 인구 밀집 지역 서울에서도 이 변두리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로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방사포 340문이 최대한 빨리 쏠 수 있는 만큼 쐈을 때 이제 한 시간에 한 16,000발 정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는 사상자가 10만 명 정도 날 수가 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미사일은 예를 들어 이제 콘크리트나 이런 거를 관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사포들은 이 위력이 약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넓은 지역을 무력화하는 이런 고폭탄을 쓰기 때문에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건물, 웬만한 우리 아파트 건물들도 관통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피해자, 사상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필립 고든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기고를 했었어요. 그분이 글을 쓴 게 제목이 트럼프의 전쟁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등장하냐면 여기서 2018년 12월, 그러니까 한 1년 남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으로 서울 시민 수만 명이 사망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상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도 전문가들도 이 장사정포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경계해야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정포라는 게 이제 생각보다 그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약해서 의외로 우리가 제피만 잘하면 안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쪽에 장사정포가 발사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조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딱 두 자로 하면 억제입니다. 그게 억제. 억제. 불바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진짜 억제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경계하는 북한 무기 방사포 샅샅이 분석해봤습니다. 우리 군이 경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돼서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살펴봤고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더욱더 새롭고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올해 마지막 회잖아요. 올해 마지막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내년이라고. 내년에 다시. 맞지요? 네. 맞지요? 네. 미안해. 다음에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다니까 우리 그래? 원장님 저희를 좋아하시니까. 이거요? 이거 아니에요? 롱런 한다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해가 바뀌네. 해가 바뀌네. 아이고. 네, 두 분 이게 뭘까요? 뭐죠? 이게 뭐 스탠드 LED 스탠드 아닙니까 이게? 잘 보이시죠 여기에 국방공무원 본게임 2018년 새해를 맞아서 그동안 저에게 사랑을 보내주셨던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드리고자 저희가 이벤트로 준비한 겁니다. 본방사수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드린다 이거야 추첨으로. 이거 준다고요? 이거? 그럼요. 출연진도 줍니까? 우리부터 먼저 주고. 본방사수 인증샷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본게임에 대한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면 안 되나요? 새 걸로 이거 말고.